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중심 채널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가 있는 저녁 어떠신가요? 아나운서 이광엽입니다. 휴가 일정으로 자리를 비운 한상원 아나운서를 대신해서 오늘까지 제가 이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하루 이슈들을 살펴보는 스포츠 타임라인으로 출발합니다. 다음 달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에 출전하는 대한민국 선수단 본진이 결전지인 이탈리아로 떠났습니다. 선수단 주장으로 선임된 쇼트트랙의 최민정은 출국에 앞서 준비한 걸 모두 보여드리겠다는 각오와 함께 하던 대로 하면 좋은 결과가 따라올 것이라는 응원의 말도 전했습니다. 덴마크 미트윌란의 조규성과 이한범이 구단 역사상 처음으로 유럽 클럽 대항전 16강 진출을 이끌었습니다. 미트윌란은 디나모 자그레브와의 유로파리그 리그페이지 최종전 홈경기에서 2대 0으로 승리하며 전체 36개 팀 중 3위로 16강 직행 티켓을 따냈는데요. 풀타임을 소화한 조규성은 후반 4분 헤더로 상대 골망을 흔들었지만 비디오 판독 결과 득점이 정정되기도 했습니다. 손흥민과 함께 토트넘에서 뛰었던 공격수 티모 베르너가 미국 프로축구 메이저리그 사커 세너제이 어스퀘이크스와 2018년 6월까지 계약했습니다. 세너제이는 구체적인 조건은 밝히지 않았지만 구단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영입이라고 전했습니다. 여자 프로배구 정관장이 최하위 성적에도 아시아 쿼터 인쿠시의 인기에 힘입어 후반기에도 흥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관장에 따르면 내일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열리는 현대건설과의 홈경기 입장권 예매분이 모두 팔렸는데요. 정관장의 홈경기 매진은 올 시즌 들어 세 번째입니다. 미국 여자 프로골프 투어 2026 시즌 개막전인 힐튼 그랜드 베케이션스 챔피언스 토너먼트 첫날 양희영이 4언더파로 공동 6위에 올랐습니다. 6언더파로 단독 1위인 하타오카 나사와는 두 타 차입니다. 한편 이번 대회를 통해 LPGA 투어 데뷔전을 치르는 황유미는 1언더파 공동 16위로 출발했습니다. 스포츠. 금요일 저녁 축구 이야기 축구장 가는 길 시작하겠습니다. 서호정 축구 전문 기자, 축구 전문 매체 히든K의 유청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서호정입니다. 네, 오늘은 일단 시간이 조금 지나긴 했지만 이 얘기를 좀 해보고 가려고 합니다. 23세 이하 아시안컵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지금 우리나라가 베트남에 지면서 4위로 대회를 마무리했었습니다. 네, 지난 24일 열렸던 23세 이하 아시안컵 3, 4위 결정전에서 우리가 승부차기까지 가는 접전을 펼쳤지만 최종적으로 승부차기에서 6대 7로 패하면서 베트남에게 패배, 대회 4위로 끝났고요. 23세 이하 연령대에서 베트남을 상대로 지금까지 통산 전적이 6승 3,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었습니다. 네. 물론 승부차기 패배는 공식적으로 피파가 무승부로 기록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베트남을 상대로 패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중요한 대결에서 다시 한번 무릎을 꿇으면서 좀 많은 국민들, 축구 팬들 실망을 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실망의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상대 퇴장으로 수적 우위가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졌잖아요. 후반 41분에 베트남의 에이스라고 할 수 있는 우엔 딘박이 퇴장을 당했거든요. 그때부터 10대 11로 싸웠는데 물론 이것 때문에 후반 추가 시간 정말 종료 직전에 동점골을 터뜨리면서
연장으로 경기를 이어가긴 했습니다. 다만 연장에 가서도 경기 자체는 주도했지만 슈팅 24대 4, 유효 슈팅 12대 2인 상황에서도 추가골을 넣지 못했습니다. 아하, 네. 결국은 승부차기에서 집중력 차이가 승부를 갈랐고 좀 공교롭게도 2대 연속 한국 감독이 이끄는 동남아 팀에게 승부차기로 패하면서 당시에는 8강에서 탈락을 했고요. 이번엔 4위에 그쳤습니다. 네. 그런데 이 승부차기 끝에 지고 나서 이 승부차기 때문에 또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7번 키커까지 가는 승부였었는데요. 우리 대표팀의 수문장이었던 황재윤 선수가 베트남의 1번부터 6번 키커까지 방향을 한 번도 잃지를 못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베트남은 집요하게 골문 오른쪽 안을 노렸는데 황재윤 선수는 그때마다 이제 왼쪽 편만 몸을 띄웠거든요. 그래서 하나도 막지 못했고 마지막 이제 우리 실축이 나오고 나서 7번 키커 차례에서는 반대로 역으로 이제 황재윤 선수가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뛰었지만 베트남 키커에게 속아 넘어가면서 또 실점을 해서 이제 패배가 결정이 됐습니다. 네. 경기 끝나고 나서 황재윤 골키퍼가 이제 자신의 SNS에 감독님과 코치님들로부터 지시받은 건 전혀 없었고 온전히 내 잘못이다라는 일종의 사과문을 올렸는데 아하. 이게 뭐 약간 해석이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마치 코칭 스태프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근데 제가 느끼기에 황재윤 선수는 그러니까 어떤 감독님이나 코치님들의 지시 때문에 자기가 이걸 한 게 아니라 온전히 내 판단으로 그렇죠. 이건 한 거다라는 네. 내 책임이요라는 내 탓이요라는 의미였는데 이게 잘못 오독이 되면서 좀 황재윤 선수와 이제 대표팀 코칭 스태프를 비판하는 분위기가 일었고요. 여기다가 이민성 감독이 또 기국 인터뷰에서 황재윤 선수가 그런 글을 올린 것에 대해서 승부차기는 토너먼트에 올라간 8강전부터 계속 준비를 해왔고 다만 골키퍼에게 상황 하나하나마다 방향을 알려주지는 않았다라고 하면서 좀 황재윤 선수가 SNS에 그런 글을 올린 것에 대해서 조금 불쾌감을 아하. 나타내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네. SNS에 글을 올리는 걸 꼭 했어야 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이게 대회 때마다 나오는 일은 아니지만 가끔씩 이제 어쨌든 U23이지만 아직 경험이 없고 어린 네. 선수들이 워낙 큰 비판을 받다 보니까 소중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팀이 아닌 나를 욕해달라라고 했던 건데 사실은 이게 뭐 해석의 여지에 따라서 이게 또 오히려 자신과 감독과 또 팀에 오히려 더 누를 끼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리 힘들어도 SNS를 당시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논란 속에서 이민성 감독에 대한 경질론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민성 감독이 작년 5월에 선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 팀을 맡은 지 1년이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네. 이민성 감독은 이제 4강 준결승전 패하고 나서 그리고 3, 4위전을 마치고 나서 일관되게 얘기한 것이 우리가 조금 기술적 전술적으로 가다듬을 부분이 있다. 충분히 발전할 수 있으니 아시안게임에서는 훨씬 나은 모습을 보여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런 발언에 대한 축구 팬들의 반응은 근거 없는 낙관론, 희망 고문이다라는 좀 차가운 반응들이 많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아무리 좀 맡은 기간 짧다고 해도 결국은 시간이 지날수록 좀 더 개선되고 그렇죠. 발전하고 나아지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민성호가 보면은 지난 이제 9월, 10월, 11월 이렇게 소집이 됐을 때도 사우디, 중국에게 패했었고요. 또 이번 대회에서는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일본에게 패했습니다. 지금 취임 이후 공식전, 비공식전 합해서 7승 3무 6패. 아하. 상당히 좀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번 23세 이하 아시안컵에서 우리가 또 패배한 팀들 중에서 우즈벡, 베트남, 일본 모두 21세 팀입니다. 그러니까 과연 우리가 아시안 게임에서 경쟁력이 있을 것인가? 일각에서는 아시안 게임이 되면은 우리가 유럽에서 뛰고 있는 또 선수들이 오기 때문에 분명히 경기력이 나아질 수도 있다고는 하지만 그거를 차치하고서라도 뭔가 개선되거나 전술적으로 발전하는 모습이 나오질 않으니까 좀 보는 입장에서는 불안한 것 같습니다. 네, 뭐 경질론 얘기도 나오지만 사실 또 교체한다면 당장 9월에 아시안 게임인데 또 새로운 감독도 준비할 시간이 없고 또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또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일단 진퇴양난이기는 하고 말씀하신 대로 저는 경질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제 팀을 맡아본 뭐 이민성 감독도 제대로 못하는데 이제 또 테스트할 기회도 별로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일관성을 유지하고 아시안게임 멤버가 다를 테니 좋아질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이
아무리 이번에는 올림픽 출전권도 걸리지 않은 U23 아시안컵이었지만 이 대회에서 계속해서 부진을 겪고 있다는 점을 좀 저희가 명확하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대표팀의 운영 정책 그러니까 대한축구협회가 20세, 23세 대표팀을 운영하는 운영 정책을 봐야 될 것 같고 이민성 감독은 대표팀 선수들이 바뀔 테지만 서우중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팀을 어떻게 잘 만들 것인가 네. 수비 조직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공격적인 전술적인 부분을 좀 개선하면서 국민들에게 좀 신뢰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된 김에 축구 연령별 대표팀 지도자 이 선임 방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도 뭐 유청 기자하고 뜻이 생각이 비슷합니다. 이민성 감독의 거치는 지금 이런 현상에서의 하나의 조각일 뿐이고요. 지금 대한축구협회가 긴 시간 반복하고 있는 부분이 연령별 대표팀 감독 선임의 어떤 기조인데 사실은 20세 이하 월드컵이라든가 또 23세 이하 뭐 올림픽이나 우리 아시안 게임 이런 대회 나가죠. 이런 대회에서 국제 대회에서의 성과가 정몽규 회장의 어떤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대회의 단기적 성과에 굉장히 목을 겁니다. 그러면서 외부에서 조금 이름값이 있는 이제 지도자들을 데리고 오려는 성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결국은 감독들이 와가지고 연령별 그 해당 연령별 선수들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부임을 하면은 한 1년 가량은 그냥 선수 확인을 하다가 시간을 보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전술적 완성도, 경기력적인 부분에서의 상승 이런 데는 더 많은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죠. 그러다 보면은 뭔가 아시안 게임이라든가 또 아시안컵이라든가 이런 데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최근 3번의 아시안컵에서 우리의 성적이 지금 8강, 8강, 4강입니다. 거기다가 지난 2024년은 우리가 파리올림픽 출전권이 걸린 대회였는데 8강에서 탈락했죠. 네. 2028년 LA 올림픽은 지금 아시아 팀들에게 2장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결승에 오르지 못하면 우리는 또 올림픽 갈 수가 없어요. 다음 아시안컵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장기적으로 뭔가 준비를 하지 않으니까 계속 단기적인 성과만 노리다 보니까 지금 실패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전체적인 기조, 정책, 방향 대한축구협회가 좀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이 팀을 왜 운영하는지에 대한 이유와 이 방향성을 좀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서우정 기자도 몇 번 얘기하고 저도 얘기하지만 베트남도 21세였고 네. 우즈베키스탄도 21세를 많이 쓰고 네네. 일본은 21세로 나온 지가 꽤 됐고 이 기조가 또 아시안컵까지 아시안 게임까지 이어집니다. 아시안 게임이라고 이 팀들이 갑자기 23세를 데리고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21세 선수들을 올해 발을 맞춰서 올림픽에 나가겠다는데 사실 올림픽이 목표라기보다는 이 선수들을 오래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자연히 실력이 좋아지게 됩니다. 네. 근데 한국은 앞서도 얘기했지만 대한축구협회장의 어떻게 보면 이 능력이라든가 이런 게 이런 큰 대회에서 가려진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은 외부에서 자꾸 수혈을 하고 이 선수들을 보지 않았던 지도자라든가 사실은 여기서 좋은 성적을 거둬도 다시 프로로 가기만을 바라는 사람들을 지금까지 뽑아왔었거든요. 근데 외국에 성공하는 사례들을 보면 물론 구조가 좀 다르긴 하지만 전임 지도자들은 상당히 그 연령대에서 오래 합니다. 심지어 그 연령대를 잘했다고 해서 위로 올라가는 일도 드물어요. 이거를 똑같이 맞출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아이들을 잘 알고 성장을 잘 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MIK라는 철학을 세워놨거든요. MIK요? 한국 축구의 철학입니다. 한국 축구 네. 철학인데 빠르고 용맹하게 주도하는 저는 이 철학 자체가 나쁘지 않은데 이 철학을 주입시킬 수 있고 학생 선수들에게 어린 선수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분을 뽑아야 되는데 당장 무슨 과외 선생님처럼 좋은 성적 내게 해주는 분만 바라다 보니까 이렇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협회에서 전임 지도자도 꾸준하게 키우고 또 한 팀을 꾸려서 그 꾸린 팀을 바꾸지 않고 좀 꾸준하게 끌고 갈 수 있는 긴 호흡으로 좀 봐야 된다 이런 얘기로 들리는데요. 네, 그러니까 뭐 외부 지도자, 외부에서 영입된 지도자하고 협회 안에서 이제 성장하고 있는 전임 지도자의 장점과 단점은 명확합니다. 뭐 외부 지도자들은 아무래도 조금 더 강한 경쟁력, 단기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노하우가 있을 건데 반대로 또 전임 지도자는 그 해당 연령별 선수들에 대한 긴 시간의 관찰이라는 부분이 힘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유청 기자가 얘기한 그 MIK, Made in Korea라는 영어의 약자인데 그렇군요. 한국 축구 발전 철학의 기조가 세워졌다. 그러면 그 기조를 따라갈 수 있는 그거를 이해하는 지도자가 저는 연령별 대표팀에 선임되는 것이 조금 더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네. 그 이유는
그렇게 해야 왜냐하면 협회가 이런 방식의 축구를 원한다. 그럼 전임 지도자한테 그 방법론을 찾으라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전임 지도자는 또 노력을 하겠죠. 그렇게 될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2019년 우리 20세 이하 아시안 월드컵에 나갔던 정정용 감독이죠. 네. 정정용 감독이 그때까지는 상당히 무명 지도자였지만 오랜 시간 뭐 유스 전임 지도자 이런 걸 활동을 하면서 이해도를 높였고 성과를 거뒀는데 좀 그런 사례들 적어도 20세 대표팀까지는 전임 지도자로 쭉 가고 23세에서도 뭔가 전임 지도자 중에 성과를 낸 분들에게 기회를 주는 그런 방식을 가야 될 건데 지금 협회는 또 20세 이하 대표팀 감독을 공개 채용을 하고 있어요. 과연 이 방식이 맞는가 이 방향이 저는 뭐 의문점은 듭니다. 네, 좀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일본의 이번 23세 이하 아시안컵 우승이 좀 부럽기도 하고요. 남다르게 다가옵니다. 네. 사실 지난 대회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지난 대회는 제가 현장에서 봤었고 올해는 이번 대회는 이제 이렇게 바깥에서 보고 있는데 감독이 같습니다. 일본은 오이와 고 감독이라고 네. 예전에 그 박주호 선수하고도 함께 가시마에서 뛰었었던 일본 축구의 좀 젊은 지도자인데 한국적인 상황으로 보면 이 U23 감독이 22년에도 우승하고 이번에도 우승했다면 분명히 프로 얘기가 나올 텐데 이분들은 다릅니다. 오히려 올림픽에서 일본이 우승할 때까지 계속 열심히 하겠다. 그러니까 이 연령대를 계속해서 이끌어봤고 한 세대를 키워냈고 또 다음 세대를 함께 하기 때문에 오해 감독은 어떻게 보면 U23 대표팀에서는 최적화돼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일본에서 나고야 아이치 아시안 게임을 하지만 일본은 이 팀으로 또 나올 겁니다. 일본에서 한다고 해서 23세 팀을 데리고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거든요. 근데 한국은 마치 U23 아시안 컵을 상당히 큰 대회인데 연습 경기처럼 치르고 여기서 실패하는 것은 문제 있는 게 아니라 병역 혜택이 걸려 있는 아시안 게임만 잘하면 된다. 그리고 아시안 게임 때는 사실 연령배 대표팀에서 뛰었던 선수들이 아니라 대표급의 유럽에 있는 선수들을 외인 부대처럼 들어와서 우승한다. 이런 공식이 아주 만들어져 버렸기 때문에 저는 이런 공식을 좀 파괴하는 것부터가 그 연령배 대표팀을 강하게 만드는 초석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또 이번 대회 눈길이 끌었던 게 중국의 준우승이었습니다. 네, 중국이 23세 이하 아시안컵 출범 이후 처음으로 결승전에 진출을 했고요. 네. 사실 중국 축구는 지금 뭐 월드컵이라든가 이런 국제 대회에서 굉장히 성적이 안 좋아서 좀 자국민들, 자국 축구 팬들이 중국 축구에 대한 혐오감이 좀 높은 상태에서 이 성과를 내면서 지금 약간 반등을 했거든요. 중국은 이제 스페인 출신의 안토니오 푸체 감독을 데려왔는데 이 감독이 이번 대회에 굉장히 실리적인 축구를 했습니다. 한 경기를 제외하고 모두 무실점 경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수비적인 축구를 했죠. 근데 푸체 감독이 보기에는 지금 중국 축구 현실에서 뭔가 반등을 위해서는 상징적인 결과가 필요하고 그걸 위해서 우리는 실리적인 축구를 하겠다는 선택을 해서 결과를 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충분히 단기적으로 뽑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지도자의 역량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우리가 또 여기를 보고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고요. 이어서 전지훈련이 한창인 K리그 이야기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시 쉬었다 돌아올게요. 짜릿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금요일 저녁 축구 이야기 축구장 가는 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축구 전문 매체 히든K의 류청 기자, 서호정 축구 전문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K리그 이야기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축구협회가 2026년도 첫 이사회를 열었는데 여기서 승강제를 전면 재정비하겠다 이렇게 의결을 했더라고요. 네, 한국 프로축구연맹 이사회에서 2주 전에 의결했던 것들을 이제 대한축구협회가 승인을 했는데요. 일단 김해 용인 파주의 K리그2 가입을 승인했고요. K리그 슈퍼컵 개최 그리고 K리그2, K리그3 간 승강제 실시 안건들을 의결했는데 승강제는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K3에서 우승한 팀이 K2로 올라오겠다라는 의사를 표해야 승강 단판 승부를 벌이게 됐다. 이런 점은 뭐 정비를 했지만 아주 끝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장 큰 골자가 이제
K3에서 2로 올라가는 거 그 얘긴데 자 K리그 2의 최하위와 K3 리그의 우승팀이 승강전을 갖는 거죠. 네. 이게 디비전 구조라고 해가지고 유럽 축구에서는 굉장히 익숙합니다. 유럽 축구는 뭐 1부 리그부터 뭐 14부 리그까지 있는 팀도 있고 각 리그 간에 이제 승강전을 펼치면서 이제 낮은 디비전에 있는 팀들이 수년간의 노력을 통해서 1부 리그까지 올라오는 이 성과가 어떻게 보면은 엄청난 역사, 경사로 받아들여지거든요. 정몽규 회장이 이제 3선 때부터 이 디비전 구조 제도를 확립하고 승강 제도까지 도입하겠다. 이것이 한국 축구의 선진화와 발전을 상징할 수 있다라고 공약을 내걸었어요. 그래가지고 특히 이번에 4선이 된 뒤에는 그동안은 이제 K리그 1과 K리그 2 우리가 이제 프로리그라고 하죠. 그리고 그 아래에 세미 프로리그나 아마추어 리그 간에 승강제가 단절이 돼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하겠다라고 밀어붙이기로 했어요. 그리고 2026년부터 이거를 도입하겠다고 해서 올해부터 이제 K리그 2, K3 리그 이 단절됐던 리그 간의 승강제가 펼쳐지게 된 겁니다. 네. 근데 이것도 아까 얘기했지만 조건이 있잖아요. 네, 사실 세미 프로와 프로는 다른 게 프로 무도에서 뛰려면 K리그 라이선스를 따야 됩니다. 근데 K3에 있는 팀들과 승격할 만한 팀들이 K리그 라이선스를 따겠다라는 신청을 2월 28일까지 해야 되거든요. 그 전에 해야 근데 되는 거죠. 네. 이걸 안 하게 되면 네. 아무리 1위를 해도 단판 승부가 벌어지지 않는 겁니다. 물론 네. 뭐 2위 팀까지 달 수 있다고 하지만 사실상 이게 제도는 있지만 올라갈 의지가 없는 팀들이 있는 이상 이게 무슨 무용지물이다 이런 얘기도 나와 있고 사실은 일본도 1부부터 8부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이게 일본 축구의 젖줄이고 뭐 동화 같은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일단 있는다고 해서 모든 게 연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도를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K3 리그에서 1등을 해도 이 라이선스를 취득하지 않으면 2등한테 그 기회가 넘어간다는 건가요? 일단은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것 같고요. 네. 네. 그 라이센스를 취득하지 못하면요. 그냥 승강제를 네. 진행하지 않는 방식이고요. 네. 그러니까 K3 팀들이 왜 라이센스 취득을 부담스러워하느냐? 네. 그러니까 자금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는 이제 기업 구단들도 K3 리그에 있습니다. 경주 한수원이라든가 대전 코레 이런 팀들이 대표적인데, 근데 이런 팀들은 굳이 우리가 프로화까지는 원하지 않는다. 네. 지금 이 상태로도 충분하다라고 하고 있고 조금 의지가 있는 팀들은 프로에 가서 뭔가 경쟁할 수 있는 재정적인 구조가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K3 리그나 K4 리그가 어떤 승격을 통해 가지고 프로에 올라갈 수 있는 구조나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지금 승강제부터 밀어붙이는 거거든요. 이게 네. 전후가 지금 뒤바뀌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관중이 사실 많지 않은 경기들이 많잖아요, 이게. 일단 맞습니다. K리그 2도 평균 관중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그 평균 관중이 많이 올라왔던 것을 좀 뜯어보면 승격했던 인천 유나이티드와 승격하지 못했지만 구름 관중을 이끌었던 수원 삼성이 있었기 때문에 5천 명대를 좀 넘어섰는데 뭐 나머지 팀들 김포, 안산 그리너스, 경남, 화성, 천안, 충북, 청주 모두 2천 명대거든요. 평균 네. 관중이. 근데 이 정도면 형제가 얘기했지만 재정 자립도가 없는 팀들이 이 수입으로 먹고 살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근데 이걸 보고 있는 K3 팀들이 우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저들보다 더 관중이 많을 것인가라는 생각은 당연히 안 하게 되고 여러 부분에서 지금 운영하는 주체들은 조금 더 귀찮아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의지가 없는 상태에서 정몽규 회장이 공약했던 2026년 디비전 시리즈의 합체 이런 거는 아직까지는 공언이지 않나. 아하. 할 수는 있지만 될까? 이런 목소리가 더 크긴 합니다. 네. 그렇다면 K3와 K4의 승강제는 어떻게 됩니까? 예, 일단 K4 리그 우승팀 자동 승격하고 K3 리그 최하위 팀 자동 강등 제도는 폐지가 됐고요. 근데 이것도 조금 웃은 게 K4 리그 팀 가운데 승격을 희망하는 팀 중에서 이제 승격 자격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격을 희망한다는 걸 6월 말까지 이제 전달하지 않으면 일을 해도 승격을 못하는. 아하. 그러니까 이게 승강제인데 굉장히 복잡한 조건들이 너무 많이 붙어 있어요. 네. 왜 조건이 많이 붙을까? 거듭 얘기 드리지만 K3 리그, K4 리그 팀들이 아직 승격을 프로에 들어올 수 있는 힘이 갖춰지지 않았는데 제도부터 밀어붙이기 때문에 벌어진 현상입니다. 네. 이게 정몽규 회장의 공약이라서 좀 약간 억지로 밀어붙인다 이렇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이 살짝 드는데요. 네. 그러니까
억지로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고 네. 물론 이제 막 밀어붙이고 안 하겠다는 팀들에게 무언가를 주문하고 있기는 않지만 일단 제도를 정비했다는 것은 이게 제도를 정비했으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오르고 내리면 된다라는 걸 팬들에게 설명해야 되는데 정말 이유가 많잖아요. 단서 그렇죠. 조항이 너무 많아서 결국에는 26년까지 하겠다고 해서 꼭 지금 하기보다는 이런 팀들 K3에 적어도 상위 팀들이 4-5개 팀들은 K리그 라이선스를 갖춘 후에 해도 낫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정비하는 쪽에서는 늦추면 언제까지 늦출 거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조금 현실성이 없어 보이긴 합니다. 네. 자, 그런 가운데 K리그 스토브리그를 분주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자, 이적설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청용 선수가 울산과 결별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네. 울산이 이청용 선수 측에 이미 이제 재계약 불가를 통보한 것은 크리스마스 전이었습니다. 근데 발표가 이제서야 나온 부분은 좀 이청용 선수가 울산 팬들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정리하는데 시간이 걸렸기 때문인데요. 울산이 이번 주에 이제 이청용 선수의 결별을 알렸고 이청용 선수는 자필 편지를 통해서 울산 팬들에 대한 좀 마음 같은 거를 밝혔는데 특히 그 중에서 눈에 띈 부분은 그 골프 세레머니, 아하. 예, 좀 감정을 앞세운 저의 행동이었다. 그로 인해서 실망을 시켜드린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또 느낀다. 하지만 지난 시간 동안에 울산을 위해서 했던 정말 제 진심은 거짓이 아니었다라는 얘기를 남겼습니다. 네. 이 결별에 그 세레머니가 영향을 안 미쳤다라고 하면은 거짓말이겠죠. 어느 정도 미쳤는지는 누구도 알 수 없겠지만 네. 아마 구단은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어쨌든 네. 감독을 바꿨고 지금도 아직 울산 팬들이 왜 지난 사태에 대해서 명명백백히 밝히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이 외부에서는 또 울산을 공격하는 빌미를 줬던 이 세레모니를 했던 이청용 선수와 재계약을 하기도 네. 쉽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여튼 여러 가지로 이청용 선수 사실 뭐 그 자필 이별문에 쓴 것처럼 이청용 선수가 와서 울산에서 이룬 것들이 많고 해낸 것도 많은데 끝이 살짝 씁쓸하긴 합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이청용 선수를 다른 팀이 잡기도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지금 이제 FA 신분이 됐기 때문에 이적료 없이 영입을 할 수 있는데 이청용 선수가 88년생입니다. 네. 만 이제 38세인데 거기다가 이제 항명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덧붙여졌기 때문에 이청용 선수 영입에 조금 리스크를 안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 이청용 선수는 뭐 은퇴라는 그런 선택은 하지 않고 개인 훈련을 하면서 지금 팀을 찾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될지도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 이야기를 끝으로 이번 주 금요일에 축구 이야기, 축구장 가는 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정 기자, 유청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월요일 저녁 8시 30분에는 한상원 아나운서가 휴가를 마치고 돌아옵니다. 저는 아나운서 이광엽이었습니다. 스포츠!